네, 지금부터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2-22분과 번역별 한국어 평가 기준과 공유 방안에 대한 주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2-22분과 번역별 한국어 평가 기준과 공유 방안의 주제 토론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 이정희입니다. 본 분과는 번역별 한국어 평가 기준과 공유 방안이라는 주제를 크게 두 가지 하위 주제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번역별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평가 기준에 대한 공유에 대한 토론이고, 두 번째는 한국어 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 토론을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국내에 계신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고 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교육대학교 이준호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표적 국가 공인 한국어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 토픽사업단 김경선 주무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외에 계신 선생님들이십니다. 먼저 일본 동경 외국어대학의 남윤진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참석 못하셨지만 중국 광주 웨어 외무대학의 전영근 교수님께서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변우영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서호주 대학교 니콜라 프라스키니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대표해서 체코 까렐 대학의 토마시 호락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체코는 지금 새벽 1시인데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주제는 번역별 평가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7분간 발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의 출발은 국내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도 평가에 대해 경인교대 이준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인교육대학교 이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국내에서, 한국에서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교실에서 선생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기반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교실 기반 평가도 더 평가의 목적을 따지고 보면 더 세분화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성취도 평가, 학습자들이 선생님과 교육 과정에 의해서 공부한 내용을 얼만큼 주어진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이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겠지만 평가가 아니라 교육, 한국어를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가르치는지는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그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육뿐만이 아니라 외국 교육 전체에서도 문법을 얼만큼 잘 외웠는지, 단어를 얼만큼 외웠는지, 이런 언어 지식들을 얼만큼 잘 머릿속에 넣었는지, 이러한 방식들로 교육을 하던 것이 현재는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얼만큼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평가도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휘나 문법과 같은 언어 지식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서 실제적인 언어 사용 능력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면 평가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얼만큼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실제
언어를 얼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겠죠. 교육과 평가의 모습이 닮아 있을수록 평가의 타당도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지금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와 교육의 방법이 얼만큼 많이 닮아 있고 평가도 분절적이거나 언어 지식 위주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이제 점검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교실 기반 성취도 평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의 많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평가의 목적도 교육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변천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언어 지식을 알고 있고 얼마나 한국어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평가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현재 한국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의사소통적 교수법에서는 평가가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얼마나 잘 성공적으로 사용해낼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대단히 숙달도 평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 능력 시험과 같은 평가에서도 그런 목적을 갖지만 특히 이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교실 기반의 평가에서는 더 두드러진 그러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2005년도 지연숙 선생님의 연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전이고요. 사실은 요 전에 앞서서 제가 후에도 언급을 했지만 2002년도에도 이경 선생님이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한 15년 정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몇몇의 연구자들이 연구해온 그 성취도 평가의 유형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5년 지연숙 선생님의 연구를 보면 한 6개 기관 정도의 그 성취도 평가가 수행되는 방식과 영역을 주로 비교를 했는데요. 주로 평가 영역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4대 영역을 평가하고 있었고요. 읽기와 듣기가 통합이 된다든지 듣기와 말하기가 통합이 된다든지 이러한 방식의 통합 평가는 좀 찾기가 어려웠고요. 평가 방식을 보면 대부분이 지필 평가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고 여기에 면접형인 그러니까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기 평가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필평가와 비지필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말하기 평가에 인터뷰가 들어가는 정도가 2005년에 조사된 기관의 평가 방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또한 5년 정도 지나서 제가 했었던 연구 중에 비슷하게 국내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성취도 평가를 조사했는데요. 이때 조사는 포인트가 약간 달라져서 이제 수행 평가를 얼만큼 잘 시행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앞선 지연숙 선생님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제 지필 평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직접 평가라든지 수행 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더 늘어난 정도인데 실제로는 언어 수행력을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뭐 우리가 논문 같은 데서는 쓰기 포트폴리오 이런 거 굉장히 평가 방법으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쓰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인 평가, 그러니까 당락을 1급에서 2급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데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2년에 이경 선생님 연구에서도 보면 이제 평소 성적 같은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이제 더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김정숙 교수님의 2019년 연구를 들 수가 있었는데요. 한 10년 정도 후의 일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2002년에 이경 외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면 20년 정도의 기간인데 역시 한국 교육기관의 성취도 평가는 유형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서
중간, 기말 시험 위주의 이제 지필 평가를 위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대안적 평가가 반영되거나 이제 수행 평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는 곳은 한 4개 기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앞선 이 토론 첫 번째 발표를 한 7분 정도의 시간을 받았는데요. 지금 딱 7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 지난 20년 정도에 있었던 한 4개의 연구를 비추어 보았을 때 성취도 평가의 방식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의 다수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도 평가의 현황을 여러 연구물들을 통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그런 결과지만 그래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더 좀 의미를 두고 앞으로 더 크게 수행 중심, 과제 중심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본 동경 외국어 대학의 남윤진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윤진입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현황을 먼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앞부분에서는 1번과 2번,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 바깥에 범용 한국어 능력 평가가 일본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3번의 한국어 능력 평가의 방향성 전망은 후반부 토론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교 교육에서 한국어 능력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데, 일본의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보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가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는 163개 학교였는데 2014년에 벌써 333개 학교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 추세는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한국어 과목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보면 일본의 고등학교에는 제2외국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냥 모두 외국어 과목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하고 대등하게 외국어 과목의 하나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의 지침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그 체계에서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 과목은 영어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따로 그 과목 특유의 학습 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어하고 대등하게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어를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커다란 영어하고 대등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그 상황, 그러니까 독자적인 지침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장의 교사들과 NGO 단체에서 문제를 의식하고 독자적인 중국어와 한국어의 학습 표준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에서 한국어의 특징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그 대학 입학센터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한국의 수능 시험하고 같은 위상을 가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거기에 한국어 과목이 그
그 2002년부터 외국어 과목으로 도입이 돼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5개의 과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대학 입학 센터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50만 명이 넘는데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라고 할 수 있겠죠. 시험은 발음, 문법, 어휘, 그 다음에 회화와 작문 독해 이렇게 구성이 되고 80분 동안에 50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점 만점으로 환산되는데요. 출제 기준이나 그 등급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표준화된 학습 지도 방침이 없다는 점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수준을 보면 토픽 4급 내지 5급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푼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전반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를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평균 60점대 전반이 되어서 이렇게만 보면 영어를 선택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외국어 점수를 더 좋게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고등학교 3년 동안 한국어를 배워서 토픽 4급, 5급 정도의 실력을 갖춘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순수하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공부한 학습자라기보다는 한국어 모호화자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시험 전략으로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 시험이 그 고등학교에 가서 처음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의 성취를 측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 고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올해 1월에 2019년에 작년에 고등학생용 한국어 검정시험 개발연구회를 발족하고 올해 1월에 53개 학교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시험의 그 수준은 굉장히 초보적인 것, 그래서 평가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내가 이 정도까지 성취를 했구나라는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험을 실시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등급의 시험을 개발하고 센터 시험과는 또 다른 루트로 대학 진학과 연결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를 볼 텐데요. 아까 이준호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교실 안에서의 평가가 어떤 지식 위주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학에서의 일본의 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적으로 수가 늘어나고 있고 전공 과정을 개설한 대학도 상당히 많이 늘었으며 앞으로도 늘어갈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은 더군다나 더더욱더 어떤 공통되는 표준이 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대학 교육에서 뭘 굳이 그렇게 공통 표준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학에서의 외국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어떤 학교에서는 중급까지 마쳤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상급까지
2학년까지 마친 학생하고 거의 그 공부한 내용 비슷하다. 이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자신의 학습 그 성과를 뭐 이력서나 뭐 입사시험이나 이런 데서 제시를 할 때, 이 학생은 한국어 중급을 했을 때 그 내용이 한국어 초급을 들은 학생이나 한국어 상급을 들은 학생하고 얼마나 구별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다른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그 외국어 교육계에서는 어떤 공통이 되는 지침을 마련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목을 한 것이 그 일본에서는 세파르라고 하는데요.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세파르 J라고 해서 일본의 교육 환경을 염두에 두고 언어 응용 능력 도달도의 등급과 그 내용을 새롭게 조정한 것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유럽에서는 A1부터 C2까지 6등급의 도달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세파르 J 일본에서는 6등급을 다시 각각 A1, A1A, A1B 이런 식으로 6개를 다시 12개로 나누고요. 그리고 A1 이전의 단계, 프리 A1을 설정해서 전부 13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용되고 있는 것이 일본어 교육이고요. 그리고 다른 외국어 교육에서도 조금씩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일본 대학의 교육에서 한국어에 한해서도 공통된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바깥의 한국어 능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김경선 선생님도 나와 계시지만 토픽 시험이 일본에서도 많은 응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토픽이 보급되기 이전에 1993년부터 한글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해서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능력 평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민간 단체인 한글 능력 검정협회가 주관하는 네, 그런 선생님 시험이고요. 발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내용으로 검정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본만의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꼭 한국에서 개발한 시험과 같은 평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본의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일본 관련 현황 중에 가장 최신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도 많고 한데 발표를 충분히 시간을 배정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중국 광주 외어외무대학의 전영근 교수님 발표신데요. 교수님께서 갑자기 국내 출장이 생기셔서 영상으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토론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중국 내 한국어 평가에 대한 현황을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광동 외어외무대학교 전영근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중국의 한국어 평가 시험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며 중국의 한국어 교육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 전국 270여 개 대학의 한국어 학과가 설립되었고 재학생 수는 3만에서 4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이외에 여러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까지 합치면 한국어 학습자 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 평가 시험도 여러 형식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한국어 평가 시험은 아래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 한국어 능력 시험 OK 텍스트이고요. 세 번째는 통번역 시험입니다. 토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OK 텍스트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응시생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번역 시험은 201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1년에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두 개는 한국어 전공 489 시험과 전국 번역 전문 자격 시험인데 이 두 시험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평가 시험입니다. 아래에 이 두 시험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전공 489 시험입니다. 4급 시험은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4학기에 치러지는 시험이고 8급 시험은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대학 8학기에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4급 시험과 8급 시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 고등교육 외국어학과 교수지도위원회 한국어 평가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4급 시험 매년 6월에 이루어지고 8급 시험은 매년 12월에 치러집니다. 4급 시험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8급 시험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에서 합격되면 한국어 전공 4급과 8급 자격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시험 점수는 총 150점이며 불합격 점수는 60점 이하, 우수는 85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 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 두 가지가 있는데 객관식은 듣기, 어휘, 문법, 읽기, 인문지식 등 내용들이 포함되고 주관식은 주로 번역과 쓰기 내용이 포함됩니다. 응시 상황을 보면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4급 시험은 59개의 대학 2119명이 응시를 했고 8급 시험은 64개 대학교 196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시험의 통과율은 그 대학교 한국어 교육 수준이 평가에 적용되며 많은 대학교들에서는 8급 시험 점수를 대학교 졸업이 하나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어 전공 4~8급 시험 실행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모두 8개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외에도 일본어, 아랍어,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어 전국 번역 전문 자격 시험입니다. 전국 번역 전문 자격 시험은 중국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위탁을 받고 중국 외무국에서 시험의 실시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급 직업 자격 시험으로서 중국 공무원이 작성한 직업 자격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2003년부터 실행이 되었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언어는 8개입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가 있습니다. 2018년에 응시자가 최초로 20만 명을 초과를 했습니다. 시험은 응시 대상에 제한이 없고 응시생들이 시험에 통과되면 통번역 자격 증서를 획득하게 됩니다. 한국어 시험은 금년 11월에 처음 실행이 되었습니다. 번역 자격 증서의 등급은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역심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역심 자격은 심사를 거쳐
취득하고 1급 자격은 시험과 심사를 거쳐 취득하며 2급 자격과 3급 자격은 시험을 거쳐서 취득하게 되는데 60점 이상을 맞으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부류를 보면은 번역과 통역으로 나누고 번역 시험에는 종합능력시험, 실무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총점은 각각 100점입니다. 통역시험은 종합능력시험과 실무시험으로 나누는데 총점 역시 각각 100점입니다. 종합능력시험은 주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고 실무시험은 주로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나아가며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평가시험의 말하기 평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필요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 내용으로 보아 평가시험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능력시험이나 직업 한국어 능력시험은 내용면에서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번역시험이라 하더라도 능력시험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시험 유형은 너무 단일한 뿐만 아니라 문항수도 적고 점수 배분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통번역시험 평가는 유형도 단일할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한두 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일한 시험 유형과 제한된 문항으로 진정한 번역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지 의심됩니다. 저희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제까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직접 참석은 못 하셨지만 국내에서 접근하기 힘든 중국의 평가 유형들을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관심 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변우영 교수님께서 미국 내 한국어 평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하이오 주립대 변우영입니다. 미국 내 한국어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애플 Proficiency Guidelines와 Integrated 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제 대학의 평가 예로서 저희 학교의 한국어 평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달도 평가에 있어서는 미국 내 가장 일반적인 공신력을 가진 외국어 숙달도 평가 방법은 잘 알고 계시는 애플의 Proficiency Guideline일 것 같습니다. 언어의 4가지 모든 영역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미디어 레벨 같은 경우에는 문장 단위로 표현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흔한 표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드밴스 레벨 같은 경우에는 문단 정도 길이로 연결된 표현이 가능하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일관성 있게 쓸 수 있고 구체적인 서술이나 묘사가 가능한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perior 레벨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나 토픽에 대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공식 석상에서의 공식적인 표현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의 Proficiency Guidelines가 숙달도의 바탕을 둔 평가인 반면 교실 내 학습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는 애플에서 IPA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IPA는 21세기 외국어 학습 표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애플이 제시한 평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평가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PA는 다양한 과제를 통한 평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먼저 interpretive task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interpersonal task를 수행하게 한 뒤에 presentational task로 나아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표현을 배운다고 한다면은 위치 표현이 어떠한 위치 표현이 들어간 대화나 지문을 듣거나 읽게 하는 그런 이해 과정을 먼저 거친 후에 좀 학습이 된 후에 그 다음에 interpersonal task로 가서 예를 들어서 위치 표현을 묻고 답하는 롤플레이 같은 것을 하게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는 presentational 모드로 나아가서
예를 들어 캠퍼스에 있는 건물들의 위치를 소개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멀티태스크 어세스먼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애플의 프로피션시 가이드라인과 IPA에 부합하기 위해서 수행 능력 중심의 한국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점수로 반영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보다 이 매일매일의 타스크 퍼포먼스 그레이딩이 학기말 성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여러 태스크를 잘하기 위해서 집에서 발화 연습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발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꽤 해오고 있는 편인데요. 한국에서처럼 밖에 나가서 바로 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미국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평가에 있어서는 항상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 수행 능력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가 학습 목표 내용과 일치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실생활과의 연계성이 높은 과제나 상황을 제시하는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 간의 수행 능력 점수의 그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티처 트레이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의 예를 든다면은 어떤 실제 상황을 모방한 타스크를 주고 연습을 하는데 학생이 그날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배운 단어와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며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들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사용했을 경우 4점 만점에 4점을 받는 반면 여러 가지 그날 태스크를 수행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부자연스럽고 유창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3점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날 여러 가지 태스크를 했는데 의사소통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고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듣기에 알아듣기 힘든 수준으로 이제 했다면은 2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PA 접근법에 기반한 그 데일리 그레이딩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수행 평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호주 대학의 니콜라 프라스키니 교수님께서 호주 내 한국어 평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호주대학교 니콜라입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선생님들과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생각하면 저희 발표는 초반부는 약간 남유진 선생님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후반부 대학교 평가는 미국하고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에서의 한국어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에서 한국어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아마 한국어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저, 중,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정규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문대학, 한글학교나 세종학당 오늘 발표 목적은 저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기관에서 평가 현황 그리고 어떤 도구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비슷하게 호주에서도 전국에 공통된 평가, 한국어 평가 기준 잡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우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각 주에서 호주는 주가 6개고 플러스 캔베라 수도가 있고요. 각 주에서 모든 과목의 교육 과정이 따로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국가교육과정 아카라라는 모든 과목의 교육과정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빅토리아하고 시드니, 이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한국어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고 한국어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 그리고 대학교 입학 시험에 한국어 시험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과정도 있고 시험도 개발이 되어 있는 주 있는가 하면 반면에 다른 주는 교육과정 개발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것에 맞는 평가 도구도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주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소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아도 여기 보시다시피 소주 교육부가 다른 주에서 시험지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아도 아카라 전국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수업을 구성할 수 있고 시험 볼 때는 다른 주에서 시험 개발되어 있는 주에서 시험을 대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학교 입학 시험 과목 중에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 입학할 때 어떻게 한국어 시험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는 한국어 시험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 시험의 종류는 시험 보는 학생 배경에 따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는 교포 인구가 많고요. 그래서 시험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교포 1세대는 1.5세 학생들은 리트러처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구나. 리트러처는 이 경우에는 문학이라는 시험이 아니고요. 언어 시험인데 이게 면칭을 리트러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교포 2세 학생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인컨텍스트라고 하고 7학년부터 그래서 중학교부터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은 컨티뉴스라는 시험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10학년의 학생들은 비기너스 짧게 2, 3년만 한국어 공부한 학생들은 비기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뉴사우스웨일의 경우이고요.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이 구성은 여기 같은 경우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주는 3단계이고 비기너 시험이 없는 주도 있습니다. 그 외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올라가서 소주대학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어 과정이 6개 과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학생 수는 일부러 표시한 이유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도입할 수 있는 평가 도구는 학생 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 많아질수록 이 강사 수는 이렇게 많아지지 않고 학생 수에 따라 평가 전략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취도 평가는 일단 모든 수업의 모든 과정에 기말 말하기, 중간 기말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3학년 같은 경우는 기말 글 쓰기 시험도 주가 됩니다. 연선평가는 조금 전에 변우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학교에서도 일단 주간 퀴즈도 보고 주간 숙제도 있고 2, 3학년에 올라가서 주간 글쓰기 말하기 숙제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른 수업은 마지막 수업인데요. 이 수행평가로 중심으로 되는 이제 한국어 6 그래서 이 특수모적 한국어라고 말하는 수업일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조금 더 내용에 맞는 평가 방법을 구축해 봤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주의 중등, 초중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의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체코 까렐 대학의 토마시 호락 교수님께서 체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평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음소거 해제 부탁드릴게요. 예, 잘 들립니까? 예. 네, 그럼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취업 한국어 평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절대 숫자가 아직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은 많아야 수백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수에 비하면 학습자층 그런 구성이 다양하고 배우려는 목적하고 기대하는 바가 워낙 다양해서 여러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학생 신분의 그런 정규 과정 학습자하고 또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취미 학습자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취미 학습자는 사실 사설 학원이나 그런 개인 지도를 받는 그런 학생들인데 어떤 한국어 실력 평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시험도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 과정 학습자를 위주로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권의 한국어 정규 과정은 이렇게 세 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1년 한국어 정규 코스입니다. 고졸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어떤 대안 교육으로 최근에 이렇게 설립된 과정입니다. 사설 학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그런 인가를 받아가지고 학습자들이 그런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라서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팔라츠키 대학에 실시되는 비즈니스 한국어 학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한국의 언어와 문화 석사 과정까지 이렇게 설립했는데 대학 수준으로서의 그런 한국어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세아학 한국학 전공 과정이고요. 역시 학사 석사 과정이 다 있습니다. 저희 가려대학교에서 실시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과정별로 내용이나 학습 목표 등이 달라서 이렇게 일정한 그런 평가 기준을 세우기가 이렇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가려대학교 아세아학 한국학 전공은 전통적으로 언어, 문학, 역사, 문화 등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어는 어떤 공부의 대상이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지식과 능력, 이론과 실습 이렇게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 전공 한국어는 일단 학사 과정을 보면은 과정 학습 목표는 이수자가 한국어, 국어와 문어를 중급 정도로 구사하고 또 한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구사 능력이나 어떤 의사소통만이 그런 유일한 학습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어 실력 평가는 과목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렇게 성취도 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 결과는 과목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 처리되기도 하고 아니면 A, B, C, F 그러니까 우수, 양호, 보통, 미달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점수를 매기지 않고 그냥 등급만 매기는 겁니다. 학사 과정 과목별 평가를 보면은 일단 한국어 1, 2, 3 그런 과목이 있는데 한국 교재를 사용하여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그런 영역별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소에 어떤 학습 태도, 숙제, 퀴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거 정연우 선생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한국어 문법은 그 제가 맡고 있는 그 과목이고 또 그 과목의 목표는 그 한국어 문법 체계 뭐 기초 소개 그리고 그 한국어의 문법 구조, 기본 단위 문법 기능 등 그런 그 이해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실습도 하고는 있지만 그 이론적인 그 지식 습득도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 학교에서 주로 그 읽기를 많이 그 강조하고 있는데 그 원문 자료 독해라는 그런 과목이 그 특별히 개설되고 있고 거기 뭐 문학 작품이라든가 뭐 언론 기사, 학술 논문 등 다양한 텍스트를 가지고 많이 읽힙니다. 이거 그 제가 좀 상세하게 그 말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학사 과정, 그 졸업 시험인데요. 그 사실상 그거 유일한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달성 청구할 그 평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시험은 그 몇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첫째 부분은 그 학사 논문 주제 내용 그리고 결론 등을 그 한국어로 그 5분 정도 그 발표식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은 그 발표 내용이 그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뭐 한국어를 유창하고 그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뭐 관련된 전문 용어를 그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뭐 그 외 어휘와 문형 풍부하게 활용되는지 등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학사 학위 논문은 거기 계신 그 한국인 교사가 이렇게 제 거로 읽지 않아서 그 학생이 정말 그 내용을 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발표 이어서 그 한국어로 그 질의응답을 진행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모르는 그런 한국어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그 정리하고 뭐 넓은 의미에서 뭐 해석을 시도해보는 그런 그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 대한 그 일반적인 질문, 말하자면 그 뭐 한국 문자, 뭐 한국어 특성, 뭐 시상 범주 여러 가지 그런 문법 현상에 대한 그런 설명을 그 체크로 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학 그 전공 그 석사 과정은 사실 그 실용적인 그 학사 과정에 비해 그 학구적인 그런 성격이 강해서 그 뭐 고급 말하기 쓰기 외에 그 역시 그 읽기를 많이 강조하고 또 그 외에 그 통번역 그 이론과 실습 뭐 고등 읽기를 많이 합니다. 뭐 과목별 평가와 그 졸업 시험도 뭐 내용과 방법이 학사 과정과 그 유사하고 만약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그 워드로 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그 체코 대학에서의 어떤 학술적인 풍토를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졸업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발표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숙달도 평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 우리 토픽 사업단의 김경선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국제교육원 토픽센터의 김경선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차례는 개요, 현황, 변천사까지 말씀드리고요. 추진 과제는 발전 방안 발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좀 짧게 남았다고 해서요.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한국어 숙달도 평가로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여 그 평가 결과를 유학 및 취업, 체류, 비자 취득 등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전 세계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토픽 1, 토픽 2, 2종 6등급 체제이며 토픽 1은 초급을 대상으로 하고 토픽 2는 중고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 기술은 토픽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토픽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국외 시행의 경우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시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현황입니다. 1997년에 시작된 한국어능력시험은 올해로 24년째를 맞았습니다. 제1회 시행은 4개국 14개 지역에서 2,692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 지원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에는 83개국 37만 5,87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해 지원자 수로 보면 139배가 증가를 했고요. 누적 지원자 수는 2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국가별 통계를 보시면요. 국내에서 응시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 베트남 순이었는데요. 제가 신남방 국가는 빨간색으로, 신북방 국가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개국 안에 신남방 국가 8개국, 신북방 국가 5개국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국내 대학 입학 기준이나 또 국외대학, 국내 대학의 학점 인정 및 졸업 요건, 그리고 한국어 개인적으로 실력 확인을 위해서 응시하는 학습자들도 많이 있고요. 취업 및 인사고과 평점 기준에도 반영이 되고 국내 체류 비자 발급 요건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어 능력 시험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질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 도전을 거듭해 왔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연역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네, 뒤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97년까지는 준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97년에 제1회 시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국가 수준의 한국어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 논의와 연구가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표준화된 한국어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주요 연구로 아래 김하수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으로 하셨던 연구 2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어 능력 검정 제도의 실시를 위한 기본 연구와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기본 모형 개발, 이 2가지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 평가의 기본 모형이 만들어졌고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 체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성기는 1997년부터 1회 시행부터 2005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형성기는 준비기에 구축된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 체제를 바탕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실제 시행이 되고 표준화된 형태를 갖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어 능력 시험은 연 1회 시행이 되었고요. 6종 6등급 체계였습니다. 각 급마다 다 시험이 있었지요. 한국어 능력 시험의 6등급 체계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체계화와 표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시행 이전에 다양한 등급 체계로 운영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소속의 대다수 한국어 교육기관이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과정과 한국어 교재 개발 등의 6등급 체계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학이나 취업 등의 한국어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한국어 능력 시험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은 발전기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발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형성기를 거치면서 축적해온 한국어 능력 시험의 운영의 경험과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수정 보완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행 국가가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시행 횟수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 2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 4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험 체제도 시험의 실용성을 고려해서 초, 중, 고급 6종 6등급 체계를 3종 6등급 체계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약기입니다. 도약기는 주관기관이 저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바뀌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새로운 체제로 거듭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질적 발전을 위해 출제자와 채점자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워크숍을 운영했고요. 이미지 대책 최초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선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시행 횟수도 2014년에는 연 5회, 2015년부터는 연 6회로 확대하면서요. 응시 수요를 충족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시험의 신뢰도와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3종 6등급 평가 체계를 현재의 2종 6등급 체제로 개선하였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혁신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혁신기에는 말하기 평가, 인터넷 기반 시험, 문제은행 등을 도입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의 위상을 세계적인 수준의 언어 평가로 제고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말하기 평가 도입 마중물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올해까지 3번의 한국어 능력 시험 말하기 평가 모의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범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말하기 평가와 전 영역 IBT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사업도 올해 1단계를 추진하고 내년에 2단계, 3단계 계속 나아갈 예정입니다. 머지않아 새로운 형태의 한국어 능력 시험에 다시 여러 선생님들께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하고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발전 방향 발표 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발표했나요? 네.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은데. 네, 토픽 1년의 역사를 정말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7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분의 질문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느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변우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플의 그 평가 기준, 도달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어떤 도달도의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관심 깊게 들었는데 외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국어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에 따라서 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런 그 애플에서 일괄적으로 제시된 기준 도달도를 한국어에 맞추어서 뭔가 좀 더 세분화한다든지 하는 논의가 미국 내에서 있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지침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외국어에 적용이 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특별히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없고 대신 이 지침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 이렇게 발화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런 설명이 덧붙여진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지침 자체가 굉장히 어떤 랭귀지 스페시픽한 식으로 이제 묘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언어에서나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애플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것으로서 고등학생들에게 적절한 것으로 또 개발된 것이 있어요. 애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같은 가이드라인의 베이스 이제 기본을 두고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주제 이제 목표를 이렇게 superior 레벨까지는 가지 않고 테스트가 좀 더 조금 낮은 단계까지로 이제 발전된 걸로 이제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 네, 네, 선생님, 네. 네, 저는 그 김경선 선생님께 그 토픽에 저희 학생들 토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번에 응시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됐지만 이제 말하기 시험이 이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하기 시험의 포맷은 어떤지 1대1 인터뷰인지 아니면 어떤 프롬프트를 주고 학생이 리코딩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말하기 평가 도입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작년에 2회, 올해 1회 이렇게 모의시행 3회를 했고요. 11월에 공청회도 했습니다. 나중에 뭐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 원하시면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요. 인터넷 기반 시험이라서 문항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제시되는 과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뭐 대화를 듣고 하는 것
말할 수도 있고요. 제시되는 그림이라든지 시각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들 다양한 문학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시간이 짧아서 더 얘기를 못 들어보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한국어 능력 평가 혹은 한국어 평가에 대한 과제 혹은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먼저 경인교대 이준호 교수님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발표 자료 따로 띄우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료는 이미 제출한 한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7분 안에 말하느라고 굉장히 빨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성취도 평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아직 노력이 없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시행된 연구부터 2019년도의 연구까지를 보면 이제 문헌으로 된 자료들을 보면 이제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말하기 평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든지 또 혹은 이제 평가를 돌려주는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등급이나 점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피드백 같은 것들이 더 제시되기 시작한 것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는 있지만 교육의 방법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평가의 방법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약간 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서 더 느리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그 실제 사용 능력 중심의 활동들을 하게 되죠. 글쓰기 수행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말하기, 발표, 스피치, 짝 활동, 뭐 듣기랑 통합된 여러 유형들 많이 있는 또 과제 수행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여전히 성적은 사지선다형으로 이루어지는 지필평가 그 방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들은 활동으로 끝날 뿐이지 이제 성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조금 아직 어렵다 이런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만큼 이야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2분이 가서 1분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저희 분과만 한 3시간 토론하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데는 여전히 평가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신뢰도에 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으로 이루어졌을 때 평가를 제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 것 같은데 이 교실에서의 평가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학생들의 성적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줄 세우기를 할 것이 아닌데 학생들 각자의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개인을 진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평가자, 그러니까 교실 평가자인 교사가 되겠죠. 그 교사의 실력을 믿고 그 교사가 평가한 것을 믿는다면 꼭 사지선다형으로 가지 않더라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평가의 내용과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신뢰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타당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여러 가지 수업 활동이나 평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마지막 성적은 사지선다형 지필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교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사 간의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서 지필평가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육의 발전만큼 평가가 이르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결 방안 혹은 전환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경외국어대학의 남윤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음소거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이준호 선생님께서 교실 안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외국에 있다 보니까
역시 그 어떤 도달도라든지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사회의 그런 언어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조금 도달도 설정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논의가 일본 안에서 있습니다. 유럽 공동 참조 기준에서 설정한 어떤 레벨에 있어서도 그 문화에 따라서는 다양한 언어 문화에 따라서는 한 문화권에서 굉장히 간단한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아주 어려운 자기소개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의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모어의 문화에 따른 그런 등급 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일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내와 외국에서 그 한국어 교육이 놓인 제도적인 환경적인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분야가 거의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하위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외국어 교육과 같은 선상에서 연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토픽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등 여러 언어의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본에 계신 어떤 선생님께서 그 토픽과 CEFR,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의 그 기준점 설정이 동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들 주셨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변우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국어의 평가 방향은 실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이 교사 입장에서는 이 지필평가보다는 이런 식의 평가가 굉장히 평가에 부담이 많이 되고 또 평가의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있고 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런 식의 평가가 수행 능력 중심 평가가 굉장히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뭐 이상적으로 15명 이하가 좋은데 현실적으로 저희 학교만 해도 25명까지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표와 평가를 일치시키고 연계시킨다는 입장에서 이런 수행 능력 평가를 앞으로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방식의 평가에서는 지필 평가와는 달리 항상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어떻게 점수로 반영할 것인가라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문제가 늘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 항목에 어떤 요소들을 포함할지, 각 요소마다 얼마만큼의 비중을 줘야 할지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기준과 평가의 근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함께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가의 큰 범주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우주대학교의 니콜라 프라스키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시간 관계상 차례를 따로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갈 방향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다음 토론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질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올해 2020년에 수업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하는 사이에 온라인으로 어떻게 평가를 바꿔야 되는 건지 그거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아쉽게도 이 분야하고 동시에 온라인 평가 관련 분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분야에서도 앞으로
초, 중, 고급 학생 대상 어떻게 영역별로 그리고 어떻게 교육기관별로 그의 교육 목적별로 어떻게 온라인으로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되는 건지 개발한다면 문제 운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앞으로 나갈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가능한 일인지 다른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토론 과제를 미리 던져주셨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체코 카렐 대학의 토마시 오락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는 아직까지 평가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적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지만 다양한 그런 학습자 희망 사항이라든가 그런 요구 사항을 그렇게 일률적인 그런 평가 기준이나 표준화된 그런 시험으로 이렇게 맞추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교도 이렇게 그런 맞춤형 평가를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사실 한국어 실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학사 석사 과정에 대한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보니까 언어 실력에 대한 평가가 일부분만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코는 사설 학원이나 그런 개인적으로 취미 학습자는 보통 자격증이나 그런 시험 성적보다는 그런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 문화도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을 보고자 하는 학생 아니면 제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실 저희가 그냥 토픽 시험을 보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1회씩 이렇게 대사관과 이렇게 실시 공동 대체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적은 학습자 수를 대상으로 특별한 그런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어떤 토픽 시험을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선생님이 깜짝 반가워할 소식을 전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김경선 선생님께서 토픽에 관련된 혹은 한국어 능력 시험과 관련된 과제 부분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어 능력 시험 말하기 평가의 성공적 안착입니다. 5개년에 걸쳐서 말하기 평가 개발 정책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과 올해 모의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 2회의 시범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말하기 평가, 현재까지는 원점수 체제였던 점수 체제를 좀 바꿔서 말하기 평가에서는 대규모 선진 외국어 시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척도 점수를 적용하기 위한 점수 체제 개발 연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점수 체제도 척도 점수로 적용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시범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항교양이라든지 다양한 한국어 능력 시험 말하기 평가의 자료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말하기 평가가 IBT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하기 평가뿐만이 아니라 전 영역, 듣기, 읽기, 쓰기까지도 IBT 시스템으로 인터넷 기반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워낙 응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행 횟수로는 다 응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요. IBT로 조금 더 시행 횟수를 늘리고 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응시자 접근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께서도 강의하시고 교육하시는데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희도 시행해서 취소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시험도 IBT 평가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문제은행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IBT와 함께 다회차 시행을 위해서 문제은행 출제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문제은행 도입 계획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올해 메타데이터 정책 연구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나아갈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어 평가 전문 인력 양성도 꾸준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국내 평가 환경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시험과 한국어 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출제 채점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고요. 인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시험의 이런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을 높일 때 공공외교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말 시험인 한국어 능력시험이 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정말 부족했는데 그래도 토론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확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이제 두 번째 주제, 과제라든지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니콜라 선생님이 아까 질문을 던지셨는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 해외 대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교에서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혹시 남윤진 선생님께서 온라인 평가 2020년에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 경우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이 온라인 수업 상황이 되기 전에는 당연히 그 필기 시험으로 뭐 답을 고르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좀 곤란하잖아요. 공정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곤란했기 때문에 아예 학기 초부터 저는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퀴즈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매번 좀 실시를 하고요. 근데 뭐 다른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방식으로 과제를 내주고 그것에 대한 그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나누어서 했어요. 그래서 부담은 많이 있었지만 학생한테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그것을 다시 다음 수업에 활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그때 그 온라인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었고 그걸 하면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성평가나 그다음에 턴 프로젝트도 저는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걸 위해서는 굉장히 잘게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금방금방 자기의 성과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곧 평가로 이어지는 그런 수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의외의 결과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온라인 평가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점들도 있었다라는 경험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혹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제가 김경선 선생님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코 응시자들은 그 원래 있던 그런 방식 이렇게 뭐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진 것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두 등급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을 좀 뭐 이렇게 좀 약간 불평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초급은 너무 쉽고 뭐 이렇게 그 고급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중급이 다시 혹시 그 도입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 말하기 시험 도입되고 나면 그 어떤 그 최첨 그런 그 평가 기준 말하자면 그 학생들이 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좋은 그 점수를 달려면 그 어떤 방식으로 말하기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에 3종 체제인 초, 중, 고급이 더 좋았다고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그거는 큰 체제 변화라서요. 그 3종 체제에서의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2종 체제로 변화가 됐던 거고요. 다른 시험들도 등급이 이렇게 나뉘어진 시험에서들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급에서의 높은 점수를 받는 것과 고급에서의 낮은 점수를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냐라고 해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체제가 개선이 되고 토픽 1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냥 자기 실력을 확인하고 흥미 위주의 학습자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기 평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하기 평가 시범 시행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여러 학습자들이, 응시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제 토론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느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드리려고 하고요. 니콜라 프라스키니 교수님하고 토마쇼라 교수님 답변을 하실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두 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은 한국어를 평가하고 가르치는 입장이시지만 한때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입장이셨잖아요. 그 한국어를 배우시던 과정에서 경험하셨던 어떤 선생님이 교실에서 내준 그 평가, 시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국의 평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낯설지는 않았는지 학생 때 경험을 한번 그 되살려 보시면서 이런 점이 좋았다, 아쉬웠다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 프라스키니 교수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평가 문화 굉장히 낯선 문화였고요. 제가 학습자였다는 시절은 이제 나이 노출이 되면 안 되고 한 거의 20년 전이고요. 네, 20년 전에서 여기 최근 20년 동안 평가 많이 발전해왔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렇게 평가하면은 우리 수업에서 배운 거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지라는 한편으로는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습자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때 당시에 선생님처럼 저도 교육자 된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뭐 몇 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토마시 선생님 어떠셨는지. 네. 전 개인적인 그런 뭐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 한국 사람들이 그런 그 순서에 집착하는 것이 좀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한테 이렇게 뭐 성적표를 낼 뿐만 아니라 뭐 학급에서의 순서, 뭐 심지어 뭐 학교 내에서의 순서, 그러니까 어떤 점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점수하고 그리고 순서는 일단 그거 좀 낯설었고요. 또 사실 언어 능력을
그 평가하는 것이 그 객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말하기를 잘하지만 쓰기를 못하는 학생, 뭐 문법은 잘하지만 이렇게 뭐 말이 좀 서툴고 이렇게 유창하지 못하는 학생, 뭐 학생들이 너무 다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학습자를 그 평가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시험을 구축하려는 그 노력이 그 인상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들 정말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한국 교육이 평가 분야에서도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평가의 일관성, 신뢰성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제 질적으로 정말 학습자들도 교사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도 높은 교실 기반의 평가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국제적인 평가로서 나아갈 때에 국제적 기준과 어떻게 연결점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토론이 3시간이었으면 훨씬 더 풍부하고 많은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 그리고 전영근 교수님도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오늘 주제 토론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함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 한국어 교육을 사랑하고 한국어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2-22분과 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